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에 경제로 시장 읽기는 최근에 불거진 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기술주, 최근에 일본과 한국, 대만 증시가 좀 급락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날 시장은 이제 미국의 7월 민간 고용 보고서를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9월 달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결과는 시장 예상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11만 4천 명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17만 5천 명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지표가 이제 실업률이었는데, 실업률이 지난달 4.1에서 이제 7월 달에 4.3%로 0.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부분은 아무래도 실업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실업률 상승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로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가장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논란 중에 하나가 이 샤메 법칙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샤메 법칙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실업률이 1년 동안 1년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에 비해서 0.5%포인트 넘어가면은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샤메 법칙은 지난 2019년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미국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1953년 이후로 무려 12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이 샴메 법칙, 그러니까 3개월 평균 실업률이 높았던 부분이 11번 정도 경기 침체 신호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달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샤메 법칙이 부합하면서 다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미국의 민간 고용 보고서 7월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9월 달 금리 인하가 거의 좀 이제 시장에서 확실시 됐는데요. 한 0.25% 포인트 정도 첫 인하할 것이다라고 봤고, 그 전에 이제 7월 31일, 8월 1일 미국 FOMC에서 파월 연준의장도 금리 인하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9월 달에 첫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봤는데, 문제는 8월 2일 날 미국의 고용이 이제 안 좋아지고 또 실업률이 또 상승하면서 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9월 달에 연준이 0.25%포인트가 아니라 0.50%포인트, 그러니까 빅컷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빅컷은 과거에 이제 연준이 미국 경기가 침체에 이르렀을 때 가파르게 금리를 인하했던 것을 말하는데요. 2022년에 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했고, 지금 만약에 0.5% 이상 금리를 내린다면은 아마 빅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9월 달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다면 이 빅컷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연준의 인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번 9월 달 0.5%포인트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100에서 125bp,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미국의 단기 2년물이나 아니면 장기 10년물 금리 급락했고요. 이렇게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이 선호됐기 때문에 채권 선호로 인해서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과매도 현상이 나타나는 그 연관성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7월달 고용 결과로 인해서 리세션에 대한 불안이 좀 고조됐고요. 그로 인해서 5일날, 이제 바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증시가 무려 12% 이상 급락을 했고요. 또 한국 코스피 지수나 아니면 대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불안감은 좀 있었죠. 사실 이제 7월달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기술주가 좀 하락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가 이 7월 10일부터 조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엔화 강세에 따른 영향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었고요. 결국에 이제 7월 달에 미국의 이제 대선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왔고, 또 엔화 강세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보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 지수하고,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수익 지수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같은 시점이고요. 엔화 같은 경우도 7월 초 이후로 이제 8월 초까지 약 달러 대비로 한 12%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4%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이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 이런 신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기술주 조정이 아무래도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유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번 시장의 조정이자 근본적인 배경, 미국 경기 침체가 과연 올 것인가, 그리고 9월 달에 과연 연준이 빅컷을 할 것인가,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업률 말고도 다른 이제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ISM 지수,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있는데,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3개월 연속 하회할 경우에 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 보는데, 경험적으로 본다면 ISM 제조업 지수가 42.5 이하로 내려갔을 때 경기 침체라고 보통 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46, 48 정도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또 중요한데, 8월 5일 날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1.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넘어섰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다시 경기 확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달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하로 좀 내려가면서 불안감을 키웠지만 다시 7월 달에 50 이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제조업은 좀 부진하지만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특히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와 서비스업은 아직은 경기 침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소비 경기, 소매 판매나 뭐 생산 활동, 광공업 생산, 그 다음에 주택 경기,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뭐 이제 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경기 침체다라 보기 좀 어려운데요. 다만 뉴욕 연은에서 추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향후 12개월 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얼마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2024년 6월 현재로 본다면 내년 6월 달에 경기 침체 확률이 51.8%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2023년 8월 달엔 얼마였느냐, 대략 한 40% 정도 가까이 좀 됐거든요. 물론 이제 11월 정도 돼야지 경기 침체가 온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뉴욕 연은에서 추정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감안했을 때는 올해 2024년 11월 이후에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아마 미국 경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앞서서 아마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0.5% 같은 이제 빅컷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지표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능하냐, 앞으로 계속 될 거냐, 그렇다면 이제 기술주가 계속 조정 보일 거냐는 부분인데, 사실 엔캐리 청산이 지속될 것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엔캐리 청산이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금리 차가 보통 엔캐리를 얘기하는데, 엔캐리라고 트레이드라고 보는 부분은 일본의 초저금리로 엔화를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금리의 통화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4월 말에 150엔 이상 넘어갔었는데, 그리고 5월달, 6월달에는 뭐 160엔 넘어갔는데, 그 자금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미일 장기금리 차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엔화가 좀 과도하게 저평가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6월 달에 나왔고 7월 달에 실제로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일 금리가 좁혀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엔캐리가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장기 금리가 3.8% 가까이 떨어지고 일본 10년물 금리가 0.9%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금리 차는 8월 초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7월보다는 좀 뭐 다시 좁혀졌죠. 그랬을 때 적정 환율은 얼마냐라고 보면 대략 한 140엔 플러스 마이너스 4엔 정도, 그러니까 136엔에서 144엔에 들어오면은 대략 엔화가 디스카운트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환율을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140엔에서 144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엔화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 그러니까 캐리로 나갔던 자금들은 상당 부분 들어올 만한 리스크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라 보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세션 공포가 왔지만 리세션이라 단정하기 좀 어렵다. 과도한 그러니까 평가다라고 보고 있고, 캐리 청산이 갈 거냐라고 봤을 땐 이미 미일 금리 차를 반영해서 엔화 환율이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보기 때문에 한 140엔, 144엔 정도면 캐리 청산에 대한 위험도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시장 읽기의 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